친구들 안녕.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3번째 시간이고요. 여수 여당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쉽게 이야기하면은 고구려랑 수나라가 전쟁을 하는 것이 우리가 여수 전쟁이라고 부르고요. 고구려랑 당나라가 전쟁을 하는 것을 여당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고구려가 두 나라의 침입을 막음으로써 중국 세력의 한반도 진출을 막아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6세기 말에서 7세기의 국제 정세를 먼저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흥왕 때 한강 유역을 차지를 했었죠. 그리고 신라가 차지한 이 영토에 대해서 고구려랑 백제가 계속해서 반격을 시도하는 그러한 느낌일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바다 건너 중국에선 어떤 일이 있었냐? 수나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위진 남북조의 혼란의 시대를 끝내고 중국을 재통일하는 데 성공한 새로운 슈퍼 파워가 수나라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중국이 혼란스러울 때는 사실 우리 민족의 기회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중국이 통일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우리 민족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우리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었던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통일되게 되었으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기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6세기 말에서 7세기 국제정세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신라는 한반도 내에서 백제와 고구려의 침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바다 건너서 수나라와 연결을 합니다. 실제로 수나라에게 군대를 빌려달라고 하는 사신을 보낸 적도 있어요. 반면에 고구려는 이제 붙어있는 수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북방의 유목 민족이었던 돌궐족과 조금 연결하는 움직임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백제는 전통적인 친구였던 바다 건너 일본과의 동맹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약간 이렇게 신라와 중국, 그 다음에 위쪽부터 돌궐, 고구려, 백제, 일본이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모습으로 표현되고는 하는데, 사실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었던 뭐 나제 동맹 뭐 이런 식의 강력한 어떤 동맹과 같은 그런 연합은 아니었다. 다만 당시의 국제적인 외교의 구도가 이런 느낌이었다 정도로만 우리가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변국들은 이미 뭐 수나라에게 전부 다 복속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남아있는 고구려의 선택지는 항복을 하거나 전쟁을 하거나 그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수나라의 수 문제가 고구려에게 보낸 국서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 만약 고구려 왕을 쫓아낸다면 그 자리를 비워둘 수는 없으므로 내 부하들 중에 한 명을 선발해서 고구려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 만약 네가 새롭게 마음을 고치고 행실을 바꿔서 나를 따른다면 고구려왕 너도 곧 짐에 좋은 신하인데 굳이 재주 있는 사람을 고구려에 보내겠냐? 항복하고 나를 황제로 모셔라. 안 그러면은 내가 널 멸망시키고 고구려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협박이겠죠. 자, 그러한 이러한 협박에 대해서 고구려는 그럼 어떻게 대했느냐? 예, 고구려는 오히려 수나라를 먼저 공격하는 선택을 합니다. 예, 그래서 고구려가 이 시기에 요하의 서쪽 지역인 요서 지역을 선제 공격을 합니다. 오히려. 예, 수나라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죠. 그러니까 고구려의 선제 공격은 나는 너 아래로 들어갈 생각 없고 우리는 무조건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런 운명이야 라고 하는 것을 천명한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뭐 수나라 입장에서는 참을 수 없죠. 예,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수나라 역시 대군을 준비해서 수 문제가 고구려를 침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수 문제 침입 지도를 보시게 되면 오다가 고구려의 국경까지 못 가고 군대가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때 수나라가 전쟁을 준비할 때 수나라 내부에서 홍수가 일어나고 전염병이 나는 등의 어떤 외부적 요건이 좋지 않아서 결국에 제대로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고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전쟁이 종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끝났으면 고구려가 별다른 위기가 없이 넘어갔을 텐데 수나라 내부에서의 문제가 중요해집니다. 자, 수나라 내부에서 아버지를 죽이고 황제 자리에 수양제가 올라가게 됩니다. 수양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2학년 때 대운하 같은 것들로 공부를 했던 왕이죠. 중국 역사에서 대표적인 어떠한 나쁜 군주, 암군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자, 아버지도 하지 못한 고구려의 정복 내가 완성하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수양제는 엄청난 대군을 동원해서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무려 몇 명을 동원했냐? 113만 명을 동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순수 전투하는 사람들만 헤아린 거고, 전투를 도와주는 사람들, 군량미, 그러니까 식량을 나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더하면 거의 300만 명이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대를 고구려에 파견합니다.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 군대가 늘어선 행렬의 길이만 400km고 처음 출발해서 1등부터 시작해서 쭈루룩 나가는데 그 출발하는 시간만 40일이 걸렸다더라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의 부대를 출발을 시켰습니다. 자, 이 수나라의 어마어마한 군대가 고구려의 방어 라인을 향해 다가오는데 정말 신기한 거는 이 요동성이라고 하는 성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의 1차 방어 라인을 수나라의 100만 대군이 뚫어내지 못합니다. 고구려가 정말 이른바 우주 방어를 해내는 거예요.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수양제가 고민에 빠집니다. 아, 내가 이거 100만 명이나 끌고 왔는데 이거 하나 못 뚫는 게 말이 되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수양제가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되니 우린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 별동대라고 부릅니다. 별동대는 별도로 움직이는 부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요동성 방어 라인에 막혀있는 주력 부대 이외에 30만 명을 뚝 띄어서 얘네들은 주변에 있는 거 다 무시하고 평양성으로 뛰어라. 그래서 평양성에서 고구려의 왕만 잡으면 게임이 끝난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 30만 명이 자유롭게 평양성으로 진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본적인 본대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30만 명의 별동대가 뛰는 거를 고구려에서는 이 1차 방어 라인에서 군대를 빼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70만 명이 쳐들어오는 걸 막아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별동대를 이용해서 고구려의 후방을 공격하려는 수양제 작전이 통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제 고구려의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고구려를 방어해내는 유명한 인물이 있죠. 누구냐면 바로 을지문덕이라고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자, 이 30만 명이랑 그냥 바로 1대1로 맞짱을 뜨기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을지문덕 적의 약점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을지문덕이 보니까 당시에 수나라 군대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30만 명의 별동대는 빠르게 평양성을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별도의 도와줄 수 있는 부대 없이 자기들끼리 평양성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개인의 장비 스스로 들고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가 먹을 밥, 군량미 약 100일치를 직접 들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햇반으로만 계산해도 100일치면 햇반이 300개잖아요. 그걸 다 짊어지고 자기가 움직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딱 이 상황을 보니까 아, 이거 얘네들 좀 지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실제로 당시 어떤 기록이 있냐면 이게 얼마나 무거웠냐면은 이 수나라 별동대가 군량미가 무거워가지고 이거를 몰래 버리거나 아니면 막 땅에다가 묻어버리고 막 그랬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식량이 막 일찍 닳았다. 뭐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결국에 을지문덕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했냐? 이 수나라 군대를 지치게 하기 위해서 계속 평양 쪽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싸우면서 거짓으로 싸우고 도망치고를 반복을 합니다. 자, 삼국사기의 기록이에요. 을지문덕은 수나라 군사에게 굶주린 기색이 있는 것을 보고 피로하게 만들고자 하여 매번 싸울 때마다 달아났다. 우문수는 하루 동안 7번 싸워서 7번 모두 이겼다. 자, 수나라가 하루에 무려 7번이나 싸워가지고 이겼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 수나라한테 좋은 거 아니죠? 싸우는 척 하다가 제대로 안 싸우고 도망가고, 싸우는 척 하다가 제대로 안 싸우고 도망가고 하면서 하루에 7번씩이나 적을 왔다리 갔다리 지치게 하면서 끌어들이는 그러한 전략입니다. 자, 이러한 을지문덕의 전략은 어디서 활용 점정을 딱 찍냐? 평양성 근처까지 수나라 군대가 왔을 때 정확한 공격 타이밍과 수나라 군대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을지문덕이 거짓으로 항복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혼자 직접 수나라의 군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나라 군대에서 수나라의 장군을 만나서 거짓으로 항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변의 수나라 군대의 상황을 둘러보는 거죠. 자, 을지문덕이 파악해본 결과 아, 이거 수나라 군대가 드디어 지칠 대로 지쳤구나. 이거 여기서 승부를 한번 걸어볼 타이밍이구나 깨달았던 것 같아요. 결국에 항복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자세한 항복 내용을 조율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탈출한 을지문덕. 고구려의 군대로 돌아오자마자 수나라의 장군이었던 우중문에게 한 편의 시를 보냅니다. 자, 이 시 내용이 재밌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그대의 신묘한 계책은 하늘의 법칙을 꿰뚫었고 오묘한 전술은 땅의 이치를 통달했도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칭찬하고 있죠. 와, 너 정말 엄청나게 똑똑하구나. 여태까지 전쟁에 이겨서 이미 공이 높으니 만족을 알거든 그만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 정말 대단하다. 공도 높고 만족하고 돌아가렴. 이거 뭡니까? 칭찬하는 건가요? 아니죠. 비꼬는 거죠. 좋습니다. 자, 야, 네가 똑똑하니까 알 거 아니야. 지금 이 상황에서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라고 이제 떠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중문이 보기에 뭐 이 사람도 뭐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겠죠. 이거 이미 안 된다. 고구려 애들이 우리가 작전에 걸렸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 군대를 돌려서 이제 30만의 별동대가 퇴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시를 써서 보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는 게, 옛날 장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글을 못 쓰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을지문덕 같은 경우에는 직접 야전에서 싸우는 장군이면서 또 동시에 이렇게 운율을 맞춰가지고 한시까지 써가지고 보낼 수 있을 정도의 어떠한 인문적인 지식까지 통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을지문덕의 능력이 출중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아무튼 별동대는 이제 평양성을 포기하고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되돌아가는 수나라 군대를 가만둘 수 없겠죠. 바로 지금의 청천강, 살수라고 하는 강에서 돌아가는 수나라 군대를 공격해가지고 몰살시켜 버리니 이것이 바로 을지문덕의 그 유명한 살수대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30만 명 중에 살아 돌아간 사람이 2,7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승리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결국에 살수대첩의 승리로 인해서 수양제의 1차 침입은 물 건너가게 되었고요. 그 이외에도 수양제는 2차, 3차 계속해서 고구려에 침입을 하지만 뭐 전부 다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무리한 전쟁 때문에 결국에 위진남북조를 통일했던 수나라가 멸망하게 되니 고구려가 굉장히 이를 잘 막아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당나라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나라가 멸망하고 당나라가 들어섭니다. 당나라는 건국 초기에는 고구려의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요. 네. 하지만 고구려 입장에서는 뭐 이를 잘 믿지 않았겠죠. 고구려와 당나라의 외교 관계가 바뀌는 것은 당나라의 두 번째 황제였던 당태종이 즉위를 하는 순간부터입니다. 당태종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에서 정말 영웅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황제예요. 당태종이 즉위하기 전에는 영토가 한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당나라 영토가. 그런데 당태종 때 적극적인 그런 영토 확장 정책을 펼쳐가지고 당나라의 영토가 엄청나게 넓어집니다. 당태종이 황제가 되기 전에 이미 가졌던 별명이 무엇이냐? 천책상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는데, 이는 하늘이 내린 장군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황제 스스로가 굉장한 군사적인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당태종이 즉위하면서 뭔가 고구려와의 외교 관계에서 스멀스멀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한 고구려 차원에서는 방어를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천리장성을 세우게 되어 당나라를 대비하기 위해서 부여성에서부터 비사성까지 이 방어 라인에 걸쳐서 천리장성을 조성을 합니다. 고구려 내부에서도 어떤 정치적인 움직임이 있었는데 누가 등장하게 되냐? 바로 연개소문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연개소문은 참고로 성이 연씨고 이름이 개소문이기 때문에 연개소문이 아니라 연개소문이라고 읽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 연개소문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귀족들을 죽여버리고요. 그 다음에 왕을 죽이고 자기가 권력을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왕은 아니지만 마치 왕 같은 존재다, 고구려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 대망리지라고 하는 벼슬에 취임을 했는데 군사와 행정을 모두 담당하는 고구려의 최고 자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연개소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당나라와의 전쟁이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구려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를 대비해야지만 한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권력을 잡은 다음에 굉장히 강력한 외교 정책을 펼칩니다. 예를 들어서 신라를 먼저 공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말리려고 조금 너네 고구려 주변에서 그렇게 깝치지 마, 나대지 마 라고 얘기하려고 찾아왔던 당나라의 사신을 감옥에다가 가둬버리는 등 이거 상당히 강력한 외교 정책을 펼칩니다. 당나라가 언젠간 고구려를 침입을 할 거다, 그거에 우리가 그 전에 어떤 당나라의 외교 정책, 신라의 외교 정책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는 지금부터 먼저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당시 집권자였던 연개소문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자, 흐름을 정리하겠습니다. 당태종이 즉위를 하고요. 고구려는 천리장성 건설을 시작을 합니다. 그 와중에
천리장성의 건설을 담당했었던 원래 담당자였어요. 그랬던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권력을 장악하고 강경 외교를 펼치게 됩니다. 결국에 당태종이 고구려를 실제로 진짜 침공을 하게 됩니다. 당태종 황제부터가 천책 상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었죠. 싸움을 잘했나 봐요. 고구려가 자랑했던 1차 요동 방어 라인, 요동성, 백암성 다 함락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방어 라인이 뚫리고 당나라 군대가 곧 물밀듯이 고구려 영토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활약하는 성이 어느 성이었냐? 바로 이 요동성, 요동 방어 라인에 있는 성 중에 하나였던 안시성이라고 하는 성이 활약을 하게 됩니다. 이 요동방어 라인의 하나의 성이었던 안시성을 당나라군이 포위를 하고요. 미친 듯이 성을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놀랍게도 금방 함락시킬 수 있었던 것 같았던 이 안시성이 무려 60여일 동안 당나라의 군대를 막아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후대의 기록에 따르면은 이 단시성에서 싸웠던 고구려의 장군의 이름을 양만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식 역사책에 쓰여져 있는 기록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이름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안시성 싸움에서 활약한 고구려 장군 하면 양만춘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교양 수준에서 한번 들어만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튼 이 당나라의 군대를 막아냅니다. 계속해서 막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이 막아냈기 때문에 당나라 군대가 방어라인을 뚫고 고구려 내부로 침입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안시성 싸움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게 토산 이야기죠. 이 고구려의 산을 공격하기 위해서 당나라에서 성 바깥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흙으로 성을 쌓아서 산을 쌓아서 그 위에서 고구려를 공격을 했다더라. 그런데 이 산이 너무너무 높게 쌓다 보니까 무너져서 산과 성이 연결되고 그래서 오히려 성 안에서 준비하고 있던 고구려 군대가 뛰쳐나와서 당나라의 토산을 점령을 하고 오히려 역으로 당나라를 공격하게 되니 당나라 군대가 크게 난처했다더라 라고 하는 어떠한 싸움의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있고 유명하니 여러분이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어쨌든 당나라는 이 안시성을 결국에 끝끝내 무너뜨리지 못하게 되고요. 당태종 이세민의 고구려 침입에 대한 욕심도 마무리게 되게 됩니다. 자, 당태종 이세민은 결국에 고구려 공격을 포기를 하고 퇴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구려에서부터 당나라로 가는 이 길목이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 랴오허강, 요하의 하류를 지나가야 돼요. 근데 여기가 엄청난 늪지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늪지대를 지나다 보니까 황제가 여기서 막 되게 습하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병을 걸려요.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후대에 몇 년 지나서 고구려 공격 때 얻었던 이 병 때문에 당태종이 사망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이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고구려가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입을 막아내는 것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뒤에는 부록으로 고구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싸움을 잘할 수 있었냐 그런 것 좀 알아볼게요. 첫째, 성벽이 튼튼합니다. 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뭐 겉으로 보면 이렇게 앞에서 보면 똑같은 성이지만 뒤에 보면은 이 성을 쌓는 데 있어서 뒤에는 흙으로 잘 메꿔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을 쌓은 돌멩이가 특이하게 생겼어요. 앞에는 이렇게 약간 쐐기처럼 생겼는데 근데 이 앞쪽에 있는 쐐기형이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 뚝 탈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뒤에가 이렇게 양쪽으로 뾰족하게 되어서 꽉 맞물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 있는 돌멩이들은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앞에 성벽이 무너져도 성벽 자체가 무너지지는 않게 아주 튼튼하게 성을 쌓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둘째, 고구려는 청야전술이라는 걸 펼칩니다. 청야는 무엇이냐? 들을 비운다는 거예요. 들을 청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쳐들어와서 뭔가 식량이 될 만한 거를 싹 다 없애버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식량을 다 싸들고 우리는 성 안에 처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쳐들어온 적의 공격 능력이 점점 더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구려가 수비를 했습니다. 물론 청야전술의 약점도 있어요. 이거를 몇 번 반복하다 보면은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걸 다 불태우기 때문에 고구려 역시 생산 능력이 약화가 되겠죠. 그런 양날의 검이 있는 전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는 산성 방어 체계. 자, 고구려는 수많은 산성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고구려 땅에 그냥 성이 엄청 많아요. 자, 그럼 이 성 방어 체계는 무엇이냐?
당나라나 수나라 군대가 여기 있는 수많은 성들을 무시하고 지나가기 어렵게 만든 거예요. 왜? 여기 있는 성들이 가까이서 엄청나게 서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을 무시하고 가려고 하면은 성에서 뛰쳐나와가지고 군대를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성들을 하나하나 까 부시면서 천천히 진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고구려의 산성 방어 체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는 고구려 자체의 군사력도 우수하기도 했습니다. 고구려 고분벽화 같은 데 보면은 말까지 전부 다 철로 만든 갑옷으로 뒤덮은 고구려의 개마무사라고 하는 이 기마병 같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철로 온 몸을 뒤덮는 그런 기병을 운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이미 이러한 부대를 운용하는 것은 상당한 군사력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고구려가 수와 당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었다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 여당전쟁, 먼저 수나라가 쳐들어오지요. 수나라의 항복 요구에 고구려는 오히려 요서 지역을 먼저 공격하게 되고요. 수 문제, 그 뒤 이어서 수양제의 침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징적인 그런 어떤 전투로는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을 우리가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당나라의 경우에는 연개소문이 고구려를 집권을 하였다. 여기에 맞서서 당태종이 침입을 하지만 안시성 전투에서 당태종의 침입을 막아내었다. 연개소문이 안시성 전투에서 싸운 건 아니에요. 연개소문은 고구려의 최고 권력자고 안시성 전투는 당시에 다른 장군이 지휘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수와 당의 침입을 모두 고구려가 막아내는데 성공을 함으로써 중국 세력이 한반도로 진출하는 것을 막아내는데 성공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친구들, 오늘도 수고가 많았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